120Hz의 고주사율에 애플 특유의 애니메이션이 합쳐져서 같은 120Hz 디스플레이더라도 갤럭시의 120Hz보다 훨씬 부드럽고 기분 좋은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방금 애플 칭찬했다? 삼성 알바 아니다? 좋은 건 좋다고 해야지. 많차야. 사람 많다. 안녕하세요, 신났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256GB를 방금 애플 스토어 가로수길에서 픽업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프로 라인업은 색깔이 실버, 골드, 그라파이트, 그리고 제가 선택한 시에라 블루 이렇게 4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무난한 실버도 좋아 보였긴 했지만 이번에 13 프로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 수 있는 시에라 블루를 선택했어요. 아이폰 색상은 항상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일 뿐이지 특별히 뭐가 극악으로 별로다 그런 느낌의 색깔은 항상 없었던 것 같아요. 뜯어보도록 할게요. 특별할 거는 없지만 특별한 게 있네요. 이번에는 환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애플이 겉에 쌓여져 있는 플라스틱을 뺐죠. 완전히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뜯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뜯으면은 상자 위쪽 부분에 뭔가 따로 들은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카메라 범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본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진짜 크긴 크다. 본체 살펴보기 전에 내부 먼저 보면은 혹시나 뭐 애플 스티커 2개 들어있나? 1개 들어있네? 1개. 그리고 뭔가 설명서들이랑 유심 트레이 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애플은 아마 USB 타입C 절대 안 넣어줄 거예요. 박스는 뭐 충전기도 안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끝이고 본체를 살펴보면은 기존 우측 방면에 전원키 그리고 좌측 방면에 원터치로 무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볼륨 업 버튼, 볼륨 다운 버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아이폰들이랑 똑같죠? 딱히 특별히 변했다라는 느낌도 없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2017년 발표한 아이폰 X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아이폰 특유의 패밀리 룩인 거고 나쁘게 말하자면 그만큼 디자인적인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대신 전면 수화부의 스피커가 기기 테두리로 옮겨가면서 노치의 면적이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에 아이폰 X 나왔을 때의 캐치프레이즈가 미래와의 조우였는데 그 미래가 적어도 2021년 지금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폰 설정은 뭐 간단하죠. 일단 전원 켜고 세팅하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생성은 굳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6자리 할 필요 없이 4자리 숫자 코드로도 할 수도 있고 알파벳으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4자리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마쳤고 지금 세팅하면서도 딱 느낀 거지만 역시 애플이 만들면 뭔가 완성도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폰 디스플레이 품질 좋은 거야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동안의 아이폰 만지다가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 만지고선 바로 체감이 되는 것은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일 거예요. 갤럭시나 샤오미 같은 스마트폰들에서는 120Hz가 꽤 예전부터 채택되었었고 아이폰 왜 안 넣어주냐? 아이패드 프로는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있는데 왜 아이폰은 언제 넣어주는 거냐? 이런 사람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120Hz 주사율 디스플레이가 배터리 러닝타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 안 들어간 것 아닌가 싶은데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120Hz 주사율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화면에 움직임이 없음을 감지할 때에는 최대 10Hz까지 주사율을 확 낮춰서 배터리를 아끼고 제가 작동을 하거나 영상이 틀어지고 있을 때에는 그 순간에 반응을 해서 120Hz로 쏴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겠죠? 근데 뭐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기존 아이폰 대비 훨씬 터치감이 부드럽고 그냥 원래도 좋았던 게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살짝만 봐도 바로 느껴지죠? 이 부드러움의 차이? 지금 잠깐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확 느껴지는 게 애플 특유의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와 만나서 확 꽃을 피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개인적인 느낌인 건가? 아이패드 프로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와 비교해봐도 왜 아이폰 쪽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둘 다 120Hz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지원이 된다는 거. 120Hz의 고주사율에 애플 특유의 애니메이션이 합쳐져서 같은 120Hz 디스플레이더라도 갤럭시의 120Hz보다 훨씬 부드럽고 기분 좋은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방금 애플 칭찬했다? 삼성 알바 아니다? 좋은 건 좋다고 해야지. 이제는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IP68 등급의 방수 방진도 지원을 하고 단자 규격은 아직까지 라이트닝 8핀. 저는 개인적으로 단자의 통합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라서 아이폰에도 USB Type-C가 들어갔으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쓰는 갤럭시 Z 폴드 3, 미러리스, 태블릿 전부 다 USB Type-C인데 아이폰 하나만 라이트닝 8핀이야. 요즘에는 자동차들에도 USB Type-C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GV60 보니까 되게 이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하반기에 출시한 아이폰 13 시리즈 집요하게도 라이트닝 8핀을 채용하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USB Type-C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케이블 단자 마진 그리고 라이트닝 인증 수익 그런 것들을 포기 못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세계 트렌드가 ESG다, 환경보호다 이러면서 이번에 유럽에서도 스마트폰들에 전부 다 USB Type-C를 탑재해라, 단자 통일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아마 애플은 맥세이프로 살짝 간만 보긴 했지만 USB Type-C로 넘어가느니 아예 단자 자체를 없애고 완전 무선 규격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뇌피셜이에요. 통신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5G도 지원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조합을 쓰고 있기 때문에 5G는 아직까지 쓸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진정한 5G라고 부를 수 있는 밀리미터파 대역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서비스 될 거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짭 5G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LTE가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알뜰폰 요금제에도 5G가 나오기도 했고 어쨌든 한국의 5G가 짭 5G긴 하지만 LTE보다는 빠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5G를 쓰시는 분들에게 5G 그건 잘못됐어, LTE 써야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게는 203g입니다. 아이폰 12 프로보다 약 17g 정도 가벼워졌다고 하는데 아이폰 유저들한테는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 270g 넘어가는 갤럭시 Z 폴드 3를 쓰고 있다 보니까 폴드 3 둘다가 아이폰 13 프로 두니까 너무 가볍네요. 폰이 원래 이렇게 가벼운 거였었군요. 이 무거운 거 뭐라고 이걸 들고 다니고 있는지. 자, 이제 카메라. 애플이 카메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TV 커머셜도 요즘에는 애플이 우리 아이폰만으로 상업 영상 충분히 찍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메인폰은 갤럭시 Z 폴드 3이지만 유튜브 서브 카메라 용도로 구매를 한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후면 카메라의 성능과 기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선 전면 카메라 먼저 살펴볼게요. 소니 엑스모어 IMX514 센서에 1200만화소의 카메라가 달려있고요. 노치가 있습니다. 2021년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까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몰입적인 측면에서 노치는 큰 방해 요소가 되긴 하지만 페이스 아이디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갤럭시 한번 볼게요. 요즘 대세인 펀치홀 디스플레이, 보통 여기엔 그냥 카메라 하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노치 영역에는 셀카 같은 거 찍는 카메라 외에도 페이스 아이디만을 위해서 따로 적외선 센서 같은 트루뎁스 카메라 시스템을 할당해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가 아니라 트루뎁스 시스템의 플러드 일루미네이터가 얼굴을 비춰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대략 3만 개 이상의 적외선으로 우리 얼굴을 3D 입체 분석하고 분석된 우리 얼굴의 패턴을 캡처해서 뉴럴 엔진이 순식간에 우리 얼굴을 인식하고 잠금을 해제하는 거죠. 지금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벗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수염을 이따시만하게 길러도 최근 몇 년간 독보적인 성능을 보여줘 왔었던 애플의 AP가 문제없이 다 인식을 해줍니다.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가 진짜로 신기한 게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잖아요. 절개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한 당일의 모습은 정말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거든요. 지금도 최악이지만 그때는 정말 더 최악의 모습이었는데 수술하고 마취가 점점 풀리고 아파지면서 진짜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아이패드 프로가 페이스 아이디가 나를 인식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페이스 아이디를 해봤거든요. 이게 되나 싶어가지고 아이패드 프로를 딱 봤는데 되더라고요. 진짜로 신기했었습니다. 제가 전공자는 아니라서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냈는지는 몰라도 애플의 AP가 칩 자체에서 로컬로 분석을 하고 암호화, 복호화 작업이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쓰는 페이스 아이디 하나에도 애플의 뉴럴 이미지 센싱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뉴럴 이미지 센싱 기술이 다 애플카의 자율주행의 소중한 베이스 기술들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후면 카메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인상으로 이게 거대하지 않다라고는 절대 못 말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굉장히 크고 거대합니다. 카톡티도 상당해졌죠? 이제는 카메라 섬이 본체 가로폭의 50%를 넘게 되었는데 카메라가 가공된 디자인 자체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서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있지만 이게 첫눈에 봤을 때 애플이라는 네임밸류를 빼도 이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급스러움과 이쁨이 항상 같이 가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다 적응될 거예요. 에어팟의 콩나물도 그랬고 갤럭시 Z 폴드 3의 UDC도 그랬습니다. 원래 안 쓰는 사람들이 유독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더 난리이지 정작 사회에 나와서 실제 유저들은 아무런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방구석에서 키보드만 두들기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즘 플래그십 기기들 성능 다 상향 평준화돼서 다 좋고 그냥 자기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활용 수준에서 전혀 뭐 불편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좋은 세상입니다. 아이폰 SE 2세대랑 카메라 비교를 했을 때 진짜 차이가 큰데 카메라가 이렇게 커진 게 이유 없이 커진 게 아니라 성능 또한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카메라는 물론이고 미러리스 카메라 그리고 시네마 카메라까지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아이폰 13 프로의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외 포럼 리뷰들에서도 그렇고 국내 유튜브 영상들도 그렇고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죠. 호평? 특히 전작이었던 아이폰 12 프로랑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카메라 스펙이 미묘하게 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에서는 카메라 스펙이 동일합니다. 그냥 아이폰 13이랑 아이폰 13 미니에는 1.7 마이크로미터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고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는 1.9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이미지 센서가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 있고 역시나 동일하게 센서 시프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광각, 망원, 초광각 모두 1200만 화소 소니의 고성능 엑스모어 RS 시리즈 이미지 센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너도나도 초고화소 경쟁하고 있는 시대에 아직도 1200만 화소? 뭐야? 아이폰 카메라 화소 왜 이렇게 낮아? 화소 낮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지 센서 크기에 걸맞는 적정 화소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가 아무리 커져도 풀프레임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보다 커질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도 2000만 화소에서 3000만 화소가 적정 화소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1억 화소? 괜히 보여주기 식으로 화소수 올렸다가 버벅거리고 실성능에서도 완전히 처참하게 깨지고 동영상 성능도 확 떨어지고 그런 것보다는 애플이나 소니처럼 적정 화소값 1200만 화소로 딱 맞춰놓고 NPU 뉴럴 엔진으로 이미지 프로세싱 더 완벽하게 돌리는 전략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각 카메라는 조리개 f1.5로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고 나머지 망원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도 각각 f2.8과 f1.8로 나쁘지 않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각과 망원 카메라 모두 위상차 검출 AF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초점이 안 맞아서 사진을 못 찍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의 사진쟁이로서 조금 관심이 가는 기능들이 있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크로 촬영 기능이 들어가서 초광각 카메라로 접사를 찍을 수 있습니다. 요런 식이구나. 여기서 카메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살짝 이상하죠? 보통 매크로 렌즈의 접사 촬영은 광각 렌즈가 아니라 초점거리 90mm 정도 되는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애플은 기존의 레거시 카메라 시스템들의 개념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또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지. 굳이 관습적으로 기존 레거시 카메라들의 프로세스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 애플은 새롭게 디자인된 렌즈를 통해서 최대 2cm 정도 떨어진 피사체를 매크로 촬영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A15 바이오닉스 AP 성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사진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타임랩스, 슬로우 모션 모두 다 접사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전작의 스마트 HDR3에서 더더욱 발전된 스마트 HDR4 이것 또한 A15 바이오닉 AP 빨이겠죠? 더더욱 속도나 성능이 향상되어서 한 번에 최대 4명까지 인물 얼굴 분석이 가능하고 각자에 맞는 최적화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미지를 구현해낸다고 합니다. 이 또한 NPU 뉴럴 엔진의 힘이겠죠? 세 번째로는 사진 스타일. 이거 처음에 딱 보고서는 소니 미러리스의 픽처 프로파일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같은 느낌은 아니겠지만 기존의 카메라 필터가 이미지 전체적으로 막을 씌운다는 느낌이었다면 픽처 프로파일이나 애플의 사진 스타일이나 모두 피부톤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주변 색감 조정이 들어가고 뭐 그런 방식인데 이것 또한 애플의 A15 바이오닉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이미지 프로세싱도 되고 그게 실시간으로 이미지에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네마틱 비디오. 아름다운 얕은 심도 및 초점 전환을 비디오 자동으로 추가합니다. 비디오의 심도 정보가 저장되면 나중에 심도 효과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를 눌러서 자동 초점 고정을 해주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를 계속 추적하면서 이 지금 포커싱된 피사체가 아닌 다른 부분들은 블러 처리, 아웃포커싱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상미를 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아웃포커싱이잖아요. 비교적 작은 스마트폰의 물리적인 이미지 센서 크기가 풀프레임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아웃포커싱을 뛰어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물리적으로요? 그게 그동안의 관념이었었는데 이번 아이폰 13 프로에서는 역시나 A15 바이오닉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뉴럴 엔진 머신러닝을 통해서 영상 촬영 중에도 자동으로 초점 조절뿐만 아니라 촬영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심도값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제 기억에 갤럭시에서 인물 모드 동영상이라고 해서 얼추 갤럭시도 할 수 있었던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심도 표현을 얼추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있는데 요거 나중에 이거 잘 나오는 건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출시 당시에는 진짜로 어색해서 많이 까였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13 프로에 와서는 이게 지금 셀카로도 시네마틱 비디오가 촬영이 됐는데 얼굴을 인식하고 있고 뒤쪽은 지금 손 아웃포커싱 처리되는 거 봐봐. 압도적인 AP 성능으로 이런 물리적인 아웃포커싱을 얼추 구현을 해내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물리적인 렌즈로 구현해낸 아웃포커싱이 훨씬 더 보기 좋고 이쁘다고는 하지만 애플의 머신러닝은 언제나 결과물들을 개선해 왔잖아요. 시네마틱 모드도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는 거지? 진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데 진짜? 시네마틱으로 얘를 딱 인식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걸 다 트래킹하고 트래킹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위쪽에 심도 표현을 먹이고 있는 거 진짜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갤러리에서 이 심도 표현 값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겠지? 정말 애플의 AP 성능은 무섭기만 하네요, 정말. 다섯 번째로 4K 프로레스 비디오. 애플 프로레스 포맷으로 4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데 저는 솔직히 제가 이 기능은 안 쓸 것 같긴 해요. 너무 오버스펙이라는 느낌이 크고 엄청난 양의 색 정보를 압축하다 보니까 용량 압박이 장난이 아니라서 4K 프로레스 동영상으로 1분만 촬영을 해도 6GB가 넘어가고 저는 256GB를 선택했지만 128GB 모델은 그래서 아예 4K로 촬영을 할 수 있는 옵션이 빠져 있어요. 일반적인 4K 촬영은 가능한데 프로레스 포맷으로 4K를 촬영할 수 있는 옵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할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영상미 중요하게 여기시고 색 보정 많이 하시는 영상러분들에게는 가볍게 촬영하기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이폰 13 프로 시에라 블루 언박싱하고 간단히 첫인상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이폰은 늘 그래요. 항상 망했니 혁신이 없니 뭐니 해도 압도적인 AP 성능이나 더더욱 견고해진 카메라 스펙들 같이 내재적으로 끊임없이 발전을 한다는 거, 그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AP 성능이 혁신 그 자체인 거지. 엑시노스, 스냅드래곤 비비지도 못하거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애플 AP의 유일한 대항마는 그 전 세대 애플의 AP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아이폰에 라이다 센서도 잘 안 쓰고 카메라 스펙 올려가지고 괜히 돈 비싸게 받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애플이 이러한 이미지 프로세싱 능력을 갈고 닦아서 애플이 자율주행 플랫폼으로서도 언젠가 더 큰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주 입장에서 살짝 불리시한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하스였습니다.